옛말에 가재는 개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뜻으로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도 있죠. 두 가지 속담 모두 모양이나 성향이 비슷한 것끼리 서로 어울리며 감싼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살다 보니 정말 옛말 틀린 거 하나 없고 이래서 이런 말이 생긴 거구나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에게도 얼마 전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란 말을 몸소 경험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제 경험을 거름삼아 험한 일 겪지 마시고 미리 피하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원하지 않았는데도 초록 옆에 있다가 초록물이 드는 경우도 생기는 법이거든요. 요즘은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자수성가라는 말 자체가 귀해지게 되었는데요. 다소 낡은 말이긴 하지만 저야말로 자수성가라는 표현에 딱 맞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채소 가게를 하시며 저와 제 여동생을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네 식구가 과일 가게 뒤에 붙은 단칸방에서 한데 모여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아버지가 택시 운전 일을 시작하시면서 조금 살림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넉넉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 장래희망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되었든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20살이 되어 사회에 나간 제가 갑자기 큰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양한 업종을 거쳐 잠시 수산물 시장에서 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저만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종잣돈을 모으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 제가 여기서 일하는 걸 알고 찾아온 겁니다. 골라. 오늘은 광어가 쌉니다. 거저 가져가세요. 신선한 광어. 아저씨, 여기 광어 상태가 왜 이래요? 에이, 싸기만 하지요. 싱싱하지가 않네. 형, 뭐야. 장난 좀 치지 마. 깜짝 놀랬잖아. 문수열,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너네 집 갔다가 소식 듣고 깜짝 놀랬잖아. 잘 지냈어? 학교 다닐 때부터 서로 말이 잘 통해서 나중에 뭐라도 같이 해보면 좋겠다 자주 생각했던 친구였어요. 저는 일을 마치자마자 친구와 함께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야, 문수열, 네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했잖냐. 근데 수산시장에서 물고기나 팔고 있는 게 말이 되냐? 난 네가 뭘 해도 한 자리 할 줄 알았다. 광기야, 우리 인생 이제 시작이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가 돈을 벌어봤자 어디서 뭘 해서 얼마나 벌겠니? 기껏해야 직장 다니면서 월급 몇 푼이나 받겠지. 난 사업을 할 거다. 성공한 사업가가 돼서 우리 집안 일으킬 거야. 두고 봐. 그래. 너 학교 다닐 때도 매번 그 소리였지. 그래서 무슨 사업 할 건데? 계획은 좀 있어? 아이디어야 많지. 구체화된 게 없어서 그렇지. 지금 생각 중인 건 말이야.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좋은 물건 값싸게 사는 건 좋아하는데 일부 불편한 점 때문에 시장에 우릴거리는 사람도 많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해 일종의 택배처럼 소비자에게 직배송해주는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 중이야. 어떠냐? 아니 뭐 좋긴 한데 그건 결국 수수료 장사 아니냐. 그런 걸로는 대박나기가 어렵지. 사업을 하려면 기존에 이 세상에 없던 거, 혁신적인 거, 완전한 내 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말인데 너 혹시 벤처기업에는 관심 없냐? 벤처기업? 대학도 안 나온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냐? 그게 되게 똑똑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야, 꼭 그렇지는 않아. 실은 내가 요즘 이공계 기술자랑 몇 명이서 준비 중인 게 있다는 거 아니냐.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대박의 냄새가 나는데 네 생각이 나더란 말이지. 어때? 너도 들어오지 않을래? 엔젤 투자자로 말이야.
엔젤 투자자란 신생 창업기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투자를 한 최초의 투자자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소주를 몇 병이나 비우면서 광규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광규가 준비 중인 사업 아이템은 확실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매력적인 아이템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되어 있어 거의 숟가락 얹는 꼴이라 큰 부담도 없었어요. 문제는 기술 기반의 사업이라 들어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끼어들어봐야 보탬이 될 수가 있겠냐? 내가 전자공학 이런 걸 뭘 알아야 말이지. 그런 건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너는 네가 잘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너 영업 잘하잖냐. 여기 수산시장에서도 네가 일하는 가게가 매출 1등이라며? 투자 유치도 하고 거래처 확보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지 말고 쉬어라. 우리 이거 인생에 몇 안 되는 기회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진짜 올인해서 잘해보자. 어때? 관계에 끈질긴 설득에 저는 결국 오케이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안 오더군요. 평생 꿈을 꿨던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그렇게 설렐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관계의 소개로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 동업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주도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가능성 있는 기업을 찾아다니며 투자를 하는 전문 투자자라고 했는데 이창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물시열 씨. 광기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저는 가능성 없는 것엔 절대 투자하지 않거든요. 하하하하. 모쪼록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 같은 소액 투자자도 여기 낄 자리가 있을까요? 이창섭 씨는 얼마 정도 투자를 하신 상황인가요? 저야 뭐 소소하게 10억 정도 했습니다. 10억이요? 와, 전문 투자자라 역시 다르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젊은 나이에 10억이라니. 고작 몇 천만 원 가지고 남의 잔치에 끼어든 것 아닌가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그 몇 천만 원도 저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수산시장에 출근하는 대신 회사 사무실로 출근을 해 알아듣지도 못하는 브리핑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채우다 돌아왔어요. 백화점에서 옷도 몇 벌 샀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투자자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우스워 보이기 싫었거든요. 솔직히 헛바람이 들어 겉멋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준비되는 것 같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열아 큰일 났다. 왜 그래? 아침 개바람부터 호들갑스럽게. 광규 또 무슨 사고 쳤구나? 내가 아니야. 이창섭 그 자식이 대형 사고를 쳤다고. 이창섭? 어제도 같이 만나서 술 한잔 했는데? 그분이 왜? 그놈이 지금 우리 투자금 싹 다 갖고 날랐어. 거기에 네 돈도 있단 말이다. 저는 관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 알았겠지 싶어 허둥지둥 옷을 껴입고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TV 속에서나 보았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더군요. 사무실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그동안 우리가 받은 투자금과 돈이 될 만한 집기, 심지어는 핵심 기술이 들어있는 USB까지 이창섭 그 사람이 전부 챙겨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만연자실해서 화동은 내고 울지도 못하고 사무실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무지 현실감이 없더군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저였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이창섭 씨 주소지로 누가 빨리 좀 가봐요. 인근 CCTV 영상 확보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오늘 신규 투자자 미팅이 몇 시라고 했죠? 11시요. 원래 이창섭 씨가 가기로 했었는데 어쩌죠?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미팅 자료 좀 새로 뽑아주세요. 저는 부랴부랴 뒤늦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대로라면 회사는 창업도 해보기 전에 망하고 끝이 날 판이었거든요. 제가 넣은 투자금도 모조리 잃게 되는 거고요. 다행히 새로운 투자처를 구한 덕에 위급한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창섭 이 인간은 어디로 사라진 건지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회사 창업에도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준비 중이었던 프로젝트를 선보일 시기가 한참 뒤로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고민 끝에 관계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관계야, 네가 내 생각해서 사업 같이 해보자고 제안해준 건 너무 고마운데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거가 아닌 것 같다. 나는 이제라도 내가 잘 할 수 있는 내 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투자금 손해본 건 돌로 달라고 하지 않을게. 이창섭 그 인간 때문에 모두가 다 손해봤잖냐. 난 여기서 하차하지만 너는 꼭 빛을 보기 바란다. 우리 둘 다 성공해서 다시 만나자. 그래, 미안하다 수시어라. 내가 괜히 같이 하자고 해서 너까지 피해보게 만들고. 넌 뭘 하든 성공할 거야. 혹시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얘기해라. 잘 돼서 보자. 광기와 아름다운 이별을 한 뒤 저는 다시 수산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생선 손질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엔 진짜 저만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사장님, 안녕하셨어요? 저 없는 동안 가게가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수열 씨 넉살은 여전하네. 그래, 한다는 사업은 잘 돼가요? 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요. 제가 요 앞에서 배달 전문 물회가게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사장님, 팔다 남은 생선 좀 값싸게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도매로 거래할 감량까지는 안 돼서요. 그래요. 그거야 뭐 어렵지 않지. 저는 사장님의 도움으로 시장 인근에 작은 배달 전문 물회가게를 차렸습니다. 곁들인 채소는 어머니 채소가게에서 받아왔고요. 배달콜이 안 잡힐 때는 아버지가 택시를 몰고 달려와서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작은 가게였지만 장사는 성업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2호점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취생들이 많은 주택가였어요. 2호점은 대박이 났습니다. 3호점까지 열고 나자 비로소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들더군요. 저는 가게에서 얻은 수익은 마지막 한 푼까지 아껴 전부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1호점을 폐점하는 날 제가 매입할 상가 자리에 열정물의 본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수열아, 정말 축하한다. 부모가 돼서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 혼자 힘으로 이렇게 성공하다니 감개가 무량하구나. 어머니가 왜 도와주신 게 없어요. 밑반찬도 만들어주시고 쌈채소 준비도 다 해주셨잖아요. 이제 직원 됐으면 되니까 일 그만하시고 쉬세요. 여행도 좀 다니시고요. 고맙다. 그런데 이제 너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사업이 안정됐으니 결혼 생각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어디 참한 아가씨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잡아라. 네가 좋다면 나는 반대 안 하마. 아무리 사업이 잘 되었어도 부모님한테 결혼 압박이 들어오는 건 똑같더군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도 틀린 게 없는지라 저는 뒤늦게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여자를 만날 시간도 없던 탓에 주변에 아는 분들 통해 소개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소개받은 자리에 나가봐도 제가 찾는 상대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더군요. 다들 너무 아름다우시고 능력도 좋으시고 집안도 좋았지만 제가 원하는 여성상은 따로 있었거든요.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사업가의 아내답게 집에서 확실하게 내조해줄 수 있는 참한 분을 원했는데 그런 분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원했던 바로 그런 분이 거짓말처럼 제 눈앞에 짠하고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문수열 씨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제가 요즘 소개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이분저분 헷갈리는 일이 많아서요. 대단한 실례인 건 알지만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집안일 도우면서 취미로 요리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수경 씨는 취미가 요리인가요? 그런 셈이죠. 저는 밖에 나가서 노는 건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견잡스럽기도 하고. 워낙에 집순이라 집에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가끔 꽃 사다 꽃꽂이하고. 아, 사실 취미랄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화려한 외모는 아니지만 단아하고 참한 인상에 다소곳한 몸가짐. 집안일을 좋아하고 밖으로 나돌지 않는 성격. 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거침없이 돌진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어 자주 연락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만날 때마다 꽃 선물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달콤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두 가지였어요. 먼저 집안 꼴이 드디어 사람 사는 것처럼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엔 너무 바빠서 청소나 빨래를 할 겨를도 없었거든요. 밥도 대충 식당에서 때우거나 배달을 시켜 먹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아내가 차린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어 너무 행복하더군요. 집도 청결 그 자체에 빨래는 주름 하나 없이 말끔하게 다려져 기분 좋은 향기가 폴폴 났습니다. 집에 여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나 크더라고요. 또 다른 달라진 점은 예상 외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생활비가 무지막지하게 든다는 거였어요. 분명 아내는 사치 같은 건 할 것 같지 않은 검소한 성격이었는데 결혼 후 생활비 통장을 보고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평소 제가 쓰던 것에 3배 가까운 금액이 사라져 있더군요. 아니 여보, 이번 달에 생활비를 1,000만 원이나 쓴 거야? 이게 다 뭐야? 카드값도 카드값인데 300만 원 인출을 한 내역이 있네? 아무래도 신혼살림이라 이것저것 장만할 게 많아서 그렇게 됐어요. 다음부터는 아껴 쓸게요. 더 따져먹고 싶어도 아내가 침착하게 대꾸하니 저도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저는 한 달만 더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일단 넘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도 생활비 사정은 마찬가지였어요. 액수가 약간 줄긴 했어도 여전히 엄청난 금액의 생활비가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에도 지출이 생각보다 많은데 혹시 가계부 기록한 건 없어? 가계부요? 그런 건 써본 적이 없는데. 근데 여보, 너무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 사업가잖아, 사장님이고. 그동안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너무 인색했던 거예요. 제가 사치하느라 그 돈 다 쓴 것도 아니고 당신 건강 위해서 쓴 돈도 만만치 않고 품위 유지비로도 꽤 들어가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 정도 쓸 정도의 수입은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 아니 근데 내가 당신 돈 많이 썼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가 궁금해서 그래. 당신 말대로 당신이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럼 다음 달부터는 카드 내역서를 공유할게요. 그럼 될까요? 그래주면 고맙지.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다행히 아내는 저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다음 달 카드 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 말대로 카드 내역에는 별게 없더군요. 그냥 조금 좋은 식재료를 사고 조금 비싼 옷을 사고 조금 많은 적금을 든 것 외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드값 외에 저의 시선을 끌게 만든 다른 내역이 하나 있었어요. 잠깐만, 카드값은 이만큼인데 왜 생활비는 2배가 나왔지? 300만 원 인출이 또 있네. 지난달에도 300만 원 인출하지 않았어?
이건 뭐 하는데 쓰는 거야? 사실 제가 낭비는 안 하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충동적으로 갑자기 큰돈을 쓰는 버릇이 있어서요. 결혼 전에도 신용카드를 겁없이 몇 번 긁었다가 고생한 적이 있어서 그 뒤로는 그냥 현금을 인출해버려요. 그럼 아무리 낭비를 해도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쓰게 되니까요.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아내의 말에 따르면 아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싼 물건을 사는 버릇이 있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도 돈을 쓰게 되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동안은 300만 원으로 뭘 샀느냐고 물었더니 평범한 다른 여자들처럼 가방을 사기도 하고 스카프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를 사기도 하고 친정 식구들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용돈을 드리기도 했다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어서 납득하고 넘어갔네요. 그런 건 생활비 통장에서 빼쓰지 말고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럼 내가 부족하지 않게 당신 용돈으로 챙겨줬을 텐데. 저도 고치고 싶은 나쁜 습관이라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앞으로는 어떻게든 참아볼게요. 아니야. 당신 말대로 우리가 그 정도 쓰기 힘든 형편도 아닌데. 당신도 스트레스 받으면 풀 때가 있어야지. 대신에 어디에 썼는지는 꼭 얘기해줘. 그리고 부모님 용돈은 나한테 말하고 내가 부족하지 않게 드릴게.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여보. 생활비 해프닝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씀씀이가 생각보다 커서 당황하긴 했지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었기에 내가 더 벌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엔 다른 면에서 너무 완벽한 아내였기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6개월이 넘어가 전차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씀씀이는 커도 집안 살림은 완벽하게 했던 와이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면 청소를 안 했는지 집안 꼴이 흐트러져 있었고 빨래도 돌리지 않아 다음날 입을 셔츠가 없는 일이 생기더군요. 긍영이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고 취미도 없어서 집순이라고 했었는데 가정주부가 무슨 일로 그리 바쁘기에 집안일에 소홀해진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몇 번 모르는 척 넘어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와이프를 앉혀놓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가끔 퇴근하고 와보면 집에 없을 때도 있고 말이야. 오늘도 설거지 하나도 안 되어 있던데 저녁밥도 안 차려져 있고. 미안해요. 생각보다 돌아오는 길에 차가 막혀서 앞으로는 주의할게요. 아니,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야.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말을 해줘야지. 돌아오는 길에 차가 막혔다고? 그럼 차 끌고 어디 멀리 나갔다 왔다는 얘긴데. 당신 나 몰래 하는 일이라도 있는 거야? 계속되는 추궁의 아내는 머뭇거리더니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마음이 심란하고 자꾸 충동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연히 절에 가게 됐어요. 절? 스님들 계신 그 절 말하는 거야? 네.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조용히 명상을 하는데 마음이 진정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뒤로도 속이 시끄러우면 종종 절에 가게 됐어요. 저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이라니 생각도 못한 장소였거든요. 분명히 결혼할 땐 무교라고 했었는데 솔직히 아내의 말을 다 믿기는 좀 어렵더군요. 다음날 저는 출근하는 척을 하면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안에 숨어서 아내를 미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설마 또 외출을 할까 싶었는데 2시간쯤 지나니 진짜로 아내가 내려오더군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화장도 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본인 차를 끌고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가 어딘지 모를 목적지를 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약간의 간격을 두고 들키지 않게 주의하며 계속 아내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달리는 내내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저렇게 차려입고 대체 어딜 가는 걸까? 혹시나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내가 모르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아닐까? 아내의 차가 강남 한복판에 진입할 때 불안은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아내의 차는 그대로 강남을 빠져나가 경기도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차량이 많지 않아 그때부터는 아내의 차를 미행하기가 좀 어렵더군요. 그렇게 한참 외진 곳을 달리던 아내의 차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설마 진짜로 절에 가는 건가? 제 안에 의심이 커져갈 때쯤 하얀 제네시스 차량이 아내의 차 옆으로 바짝 붙더니 속도를 줄여 멈춰섰습니다. 그리곤 차창을 내려 아내에게 말을 걸더군요. 어머, 수경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아 그런지 마음이 싱숭생숭해서요. 다솜씨도 요즘 자주 오시네요?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어도 마음이 영 다른 데가 있어서요. 집에서 멍하니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왔어요. 저도 그래요. 뒤에 차 오는 것 같은데 저 위에서 만나요. 네, 그래요. 좀 이따 봬요. 놀랍게도 차창 너머 들려온 것은 아내 또래 여성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대화를 나눈 사람이 남자가 아니란 것에 일단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단은 안심하기도 했고 더 따라갔다간 미행을 들킬 것 같았거든요.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 좀 찝찝하긴 했지만 어쨌든 남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 하나 없는 첩첩산 중에 클럽이나 나이트 같은 게 있을 것 같지도 않았으니 아내 말을 믿는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저녁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내가 차려준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한마디 하더군요. 여보, 석가탄신일까지 앞으로는 매일 불공을 들이러 가야겠어요. 석가탄신일? 급여 언제지? 열흘 남았어요. 그래도 괜찮죠?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게 그 말이었구나.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그러라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의심을 품었던 것이 알게 모르게 조금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고 바보같이 말입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정말 매일같이 외출을 했어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불공을 들이고 오더군요. 뭘 그렇게 빌었냐고 물으면 웃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안위와 건강을 빌었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석가탄신일이 올 때까지만 좀 참아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석가탄신일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절에 갔다가 친정에 들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친정에 다녀온 아내는 갑자기 어두운 얼굴로 제게 폭탄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요. 뭐? 아니, 당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자세히는 묻지 말아주세요. 관련 서류는 제가 준비할 테니까 빨리 마무리되는 협의 이혼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는 변함이 없을 테니 애써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게 무슨 난데없는 날벼락이랍니까? 저는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저는 부랴부랴 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받지를 않으시더군요. 한참의 노력 끝에 간신히 처제와 통화가 되었습니다. 형부, 무슨 일이에요? 언니는 아까 전에 집에 간다고 출발했는데. 아니, 처제, 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와이프가 집에 왔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하네. 처제는 뭐 아는 거 없어? 아, 언니가 벌써 얘기했어요. 사실 오늘 집에 온 것도 그 얘기하려고 온 거라던데요. 곧 이혼할 거라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이야.
그렇다고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형부, 이건 비밀인데요. 아까 언니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이혼하면 곧바로 재혼할 거라 하던데요. 누구랑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화 많이 내셨어요. 재혼? 아니, 그게 진짜야? 처제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씀씀이가 크고 최근엔 이상하게 절에 빠져서 집안 살림을 등한시하는 건 알았지만 남자가 있다니요. 저랑 이혼 후에 재혼을 하겠다니요.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다시 진심 어린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도 알고 싶었고요. 하지만 아내는 끝끝내 대화를 거부했어요. 저 역시 아내에 대한 신뢰가 깨져 결혼 생활을 지속한 의욕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요. 결국 저는 아내의 의사에 따라 법원에 끌려가 이혼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는 탓에 한 달의 숙려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은 한 달이 지나면 저희 부부는 완전히 갈라서게 된다는 뜻과도 같았죠. 법원에 다녀온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틀어진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와 별개로 저는 어째서 저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파탄난 건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게 저의 권리란 생각도요. 하지만 아내가 말을 해주지 않으니 제가 직접 알아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달의 숙려기간 동안 반드시 그 의문을 해소해야 하겠다고요. 다음날 저는 지인의 소개로 탐정사무소를 찾았어요. 저의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곧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찜찜한 구석이 있어서요. 처제 말에 따르면 저와 이혼하고 곧 재혼할 거라고 했다던데 상대 남자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내연관계라면 얼마나 오래 불륜을 지속해온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러시군요. 이혼을 앞두고 저희한테 비슷한 의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런 일에는 전문입니다. 상세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내가 저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매달 생활비로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출했는데 꼭 한 번씩은 현금을 인출했더라고요. 300만 원을요. 그걸로 쇼핑도 하고 처가에 용돈도 드렸다는데 이게 현금이라 지출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탐정은 제 말을 듣더니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짓더군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 부탁이 좀 무리인가요? 아무래도 현금이라 사용처를 찾기가 어렵겠죠? 아니요. 제가 웃은 건 그 뜻이 아니라 짐작 가는 곳이 있긴 한데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분도 생각보다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겠네요. 도통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탐정이 알겠다고 하니 저는 그 말을 믿는 수밖에요.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로 말하기보다 만나서 얘기하면 좋겠다는 말에 저는 다시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내분께서 재혼할 거라고 했다던 남성분 누구인지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것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입출금 내역인 것 같은데. 아, 300만 원. 네,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그동안 아내분께서는 300만 원을 영치금을 넣는데 쓰신 것 같습니다. 영치금이요? 영치금이라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한테 넣어주는 돈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내분께서 만나고 있는 그 남자분이 수감자였습니다. 지난달에 출소를 했고요.
그동안 사기 혐의로 수감되어 있었네요. 탐정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자한테 돈을 주기 위해 내 돈 300만 원을 매달 출금했었다니. 괘씸함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그것도 그런 범죄자와 내연관계였다니. 그걸 숨기고 나와 결혼했다니요. 제가 너무 침dob을 받자 탐정은 물을 권하며 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었어요. 저는 한참이 지난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겨우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네요. 와이프 말을 전부 다 그대로 믿다니. 그럼 그동안 절에 간다고 했던 것도 혹시... 맞습니다. 면회를 다니셨더군요. 출소가 가까워지면서는 거의 매일 가셨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기가 차서 진짜. 그러면서 뭐 불곰을 들여. 사랑하는 사람의 아니가 어쩌고 어째.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만. 괜찮습니다. 화가 나실만도 하죠. 이 남자가 아내의 내연남입니다. 두 분이 만나는 장면을 몰래 찍은 거라 사진이 좀 흔들렸습니다. 저는 탐정이 건넨 사진을 받아보았습니다. 정말 웬 외간 남자가 아내와 손을 잡고 길거리를 걷고 있더군요. 그런데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제가 아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건 이창섭 그 자식이잖아. 맞습니다. 사기 전과로 목격한 이창섭이라는 자더군요. 혹시 아는 사람입니까? 알다 맞아요. 이건 내 돈 들고 어디로 튀었나 했더니 그동안 수감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못 찾았던 거고. 참 내가 기가 막혀서. 이 연놈이랑 바람을 피워. 내 이것들을 진짜.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진을 구겨쥐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다가 진정되고 나니 차라리 잘됐다 싶더군요. 이제 괘씸한 두 남녀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줄 일만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탐정이 수집해준 증거를 들고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치더군요. 자료를 본 변호사도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된다며 추가로 제가 준비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알려주었네요. 저는 아내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과거에 함께 참업을 준비했던 동료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물론 관계였습니다. 야, 이게 누구야? 사업가 문수열 선생 아니신가? 그동안 잘 지내셨어? 대박 났다는 얘기는 내가 익히 들었는데. 관계야 고맙다. 내가 정말 급하게 네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한동안 연락도 못하다가 이렇게 전화한다. 나 좀 한 번만 도와줘.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뭔지는 몰라도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줘야지. 그때 네가 새로운 투자처 알아봐준 덕에 우리도 바로 죽진 않았잖아. 이창섭 그 자식. 지금도 생각하면 이가 다 갈린다. 그래, 무슨 일인데? 바로 그 이창섭이랴. 내가 이창섭 거취를 알고 있어. 그때 이창섭이 사기친 점함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데 혹시 피해 내역 정리된 문서나 서류 같은 게 있을까? 뭐야? 아니 그게 정말이야? 그런 일이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아니지. 나도 피해자인데 그건 돕는다고도 할 수 없지. 내 일인데. 가만히 있어보자. 그게 하도 옛날 일이라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어. 분명 정리는 해뒀던 것 같은데 말이야. 내가 연락 돌려서 한번 알아볼게. 아니, 어떻게든 다시 만들어서라도 내가 꼭 보내줄게. 이창섭 그 자식,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렇게 저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차근차근 나름의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이 이혼의 주도권을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져올 준비를 말입니다. 드디어 한 달의 숙려기간이 끝이 나고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이 다가왔어요. 이혼 당사자 두 사람이 모두 출석해
이혼 의사가 여전히 있는지 확인하는 날인데요. 저는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네요. 그러자 아내는 카톡으로 2차 기일에는 꼭 나오라고 메시지를 보내더군요.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 2차 기일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두 사람 전부 2번에 걸친 확인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 자체가 취소됩니다. 그러니 와이프가 주장하던 협의 이혼은 완전히 날아간 셈이었죠. 그날 저녁 와이프는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혼? 해야지. 너무너무 하고 싶지. 근데 협의는 안 돼. 자, 이거 받아. 저는 준비한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 소장을 아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소장을 본 아내의 두 눈이 휘둥그레 커지더군요. 이게 뭐야? 위자료 청구. 당신 알고 있었어? 알고 있다니 뭘? 사랑하는 남자가 따로 있는데 그걸 속이고 나랑 결혼한 거? 남편이 따박따박 벌어다주는 돈으로 그 남자한테 옥바라지 한 거. 그걸로 모자라서 나랑 이혼하고 재산분할 받아서 그 남자한테 홀랑 가버리려고 했던 거. 너무 많아서 뭘 물어보는 건지도 모르겠네. 제가 거기까지 알고 있는 줄은 몰랐는지 아내는 허둥지둥 서류를 챙겨 도망치더군요. 아마도 이창섭 그놈한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분히 거실에 앉아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정확히 3시간 후 아내는 내 발로 기어서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난 당신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그래서 열심히 내조했던 거고. 맞잖아, 여보. 그런가. 근데 당신 얼굴에 그게 뭐야? 누구한테 맞았어? 여보, 내가 잘못했다니까.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내가 잠깐 눈이 돌았었나 봐. 그러니까 부탁인데 제발 손은 취해주면 안 돼. 그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이랑 사기죄 소송 그것만이라도 제발. 이창섭이 그러라고 시켰어? 하긴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잡혀 들어가면 억울하겠지. 자기가 저지른 짓은 생각도 못하고 말이야. 근데 어쩌지?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여보, 제발 부탁할게. 그럼 나 죽어.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응? 당신은 끝까지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구나. 한 그럼 죽는다고? 왜 그 자식 옆에 붙어있을 생각을 해? 그래도 조금은 날 사랑하지 않았을까 기대했는데 내가 어리석었네. 잘못했다고 빌면서도 이창섭한테 건 소송만이라도 취하해달라니. 끼리끼리 어울리는 건 과학인가 보지. 사기꾼 옆에 사기꾼. 그래, 둘이 잘해봐. 아니, 내 말 뜻은 그런 게 아니라. 여보, 다 오해라니까. 내 말 좀 들어줘요. 응? 됐어.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 내 인생에서 사라져. 아내와의 대화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어진 이혼소송은 1년 가까이가 걸렸지만 다행히 제가 원하는 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아내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유책 배우자에게도 재산 분할은 해줘야 했기에 조금 손해를 보긴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혼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아내의 기여도가 거의 인정되지 않았기에 최소한의 재산 분할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중요한 재산 일부를 부모님과 회사 명의로 돌려놓아 분할해줘야 하는 재산 자체가 줄어든 것도 큰 요인이었지만요. 여하튼 아내에게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결과였을 겁니다. 그 외에 위자료 소송과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를 해 저는 아내와 이창섭 양쪽 모두에게서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재산 분할해준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네요. 이후 아내와는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제를 통해 전해 듣기로는 재혼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창섭이 다시 수감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저와 광규를 비롯한 숨겨져 있던 과거의 피해자들이 모두 이창섭을 사기죄로 고소했거든요. 이미 전가가 있는 데다 피해 금액이 커서 특경법에 적용을 받아 이번에는 꽤 오랜 기간 수감이 될 거라 하더군요. 이창섭은 잡혀 들어가기 전 아내를 폭행하며 너 때문에 내 신세 다 망쳤다면서 돈 내놓으라며 있는 대로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줄이었던 저에게 이혼을 당했으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내는 이창섭이 만족할 만큼 돈을 가져다 주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영치금도 300만 원씩 넣어줄 수도 없겠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범죄자와 만나는 것을 안 부모님이 절연을 하자고 했다더군요. 썰맘 구독자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했던 말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 가끔 생각합니다. 어쩌다 아내는 이창섭 같은 사기꾼과 만나게 되었을까? 하필이면 이창섭 다음에 만난 게 나였을까? 처음엔 기막힌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불현듯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내는 이창섭처럼 그저 돈만 쫓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겉보기에 부유해 보이는 이창섭과 만났던 거고 그 다음 타겟이 성공한 사업가인 제가 되었던 거겠죠. 돈을 얻기 위해서는 이창섭처럼 거짓말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사기를 치기도 했던 거고요. 그 이후로 저는 늘 주변에 수상한 사람을 두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틈틈이 돌아보기도 하고요. 주변인에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한번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